손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스타일이 좀 바꾸셨어요. 머리 잘랐어요. 예, 유튜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북한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왔고, 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간의 연락 채널 차단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한 인서트가 있는데요.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세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자, 근데 본질은 뭐냐?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어떻게 유지해 갈 거냐, 긴장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일들을 서로 어떻게 안 할 것이냐, 이게 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불정적 대북 유화 정책과 국제 공조에 역행한 일방적인 대북 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의 목소리, 이어서 최강시사에 출연했던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도록 하고 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단을 살포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들도 낸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사실 김여정의 이제 발언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인데, 네,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이었나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이제 가장 주 요점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네, 전단지 살포가 만약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서서히 추진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김여정의 발화가 있은 뒤에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거든요. 신속한 게 이례적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굴종적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항상 무슨 일은 뭘 했다 안 했다보다도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과정도 중요한 것인데, 네, 언뜻 봐서는 뭐 단체들을 고발하고 등록 취소하려고 한다 단계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분들한테. 네. 예를 들어 뭐 과거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전단 살포의 유효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한 것이지만은 나름 합리적이었던 것이, 하태경 의원이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도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예, 기상도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이제 편서풍이 불고 있는데, 네, 그걸 강화도나 아니면 이런데 연천 이런 데 날리면은 이게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는데 왜 자꾸 이런 걸 하느냐. 네. 그러니까 좀 더 방식을 좀 더 유효한 것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지적을 오히려 그 당시 여당 의원이면서도 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실제로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풍선 날리러 갔을 때 주민들이 할 거면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저기 위에서 날려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주 요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여정의 발화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건 앞으로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일관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민주정부든 보수정부든 똑같았어요. 이게 시작은 김여정 발언이 시작이 아니고요. 네.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여정이 반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언은 분명하고.
2012년 10월 19일 MB 때입니다. 이때 북한 민주연합인가? 이 민추위에서 전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즉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만약에 대북 비라가 살포되면 즉시 서부 전선에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실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서 그러면 이 말하자면 군사적 타격을 실행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MB 정부가 정말 신속히 대응해서 어떻게 했냐. 군과 경찰을 행사장 진입 도로에 배치해서 원천 차단했습니다. 네. 이때 민주당 쪽은 이거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지금 바뀐 건 미래통합당과 언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2년 북한 민추위에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한 다음에 2012년 10월 24일 날 중앙일보가 이런 사설을 씁니다. 공개적 대북 풍선 날리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MB정부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이 하는 거 굴종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민주당은. 그리고 이게 2008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보수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대북비라 잃는 게 많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고 개미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가랑비 그다음에 개미 구멍이 대북 전단 살포라는 거예요. 큰 둑은 한반도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원시적 방법이다. 효과도 없다. 그리고 거기서 뿌리면 북한에 전달되냐 이런 기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건 민주정부건 똑같았다는 거예요. 대응이. 정부의 대응은. 네. 똑같았습니다. MB정부도 똑같이 대응했어요. 예. 그런데 왜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이 MB정부가 똑같이 대응했을 때는 서포트해주고 문재인 정부가 MB정부와 똑같이 대응하는데 그러면 왜 굴종이라고 비난하냐. 그래서 제발 평화 문제는 정쟁화하지 말자. 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예.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 보면 공개적 대북 풍선 날리기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보수 측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었고 네. 그게 아까 신문 사설도 있고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한 부점도 그거였던 게 네. 자,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목표이고 실제로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은 실효성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네. 첫째로는 그게 낙하하는 지점이 무동력이기 때문에 낙하하는 지점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땅에 떨어진다는 문제가 하나가 첫 번째 지적됐었고요.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 이건 사실 비공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보내는데 목적을 준다 그러면.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왜냐하면은 북한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뭐 반격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 차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비공개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공개로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지적됐던 것이 그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공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냐. 예. 그에 비해서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수 측에서 원래 했던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우려는 보수나 진보에서 가진 촉들이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제가 말했듯이 보수 쪽에 지적했던 건 실효성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심리전 효과보다는 후원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적하는 것과 달리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법으로서 법의 해석을 달리해서 금지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남북 교류협력법이 위반된다. 아니 어떻게 공짜로 물건을 반출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은 거기 1달러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 안에 뭐 쌀을 보내든지 어떻게 물자를 불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편법에 가깝다. 왜냐 네. 급하게 처리하려다 정리해 보니까 주시고요. 맞는 법리가 교류협력법밖에 없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양성화하려 그러면은 뭐 규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어디서밖에 할 수 없다. 민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날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교류협력법을 맡겠다는 거는 김여정 발화 이후에 놀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요. 네. 최민희 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선우가 바뀐 거예요. 비공개적 대북 전단은 뿌릴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에 도달도 안 해요. 몰래 뿌리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적 대북 전단은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네. 지금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논란이 됐는데 저는 그렇다면 2012년에 조선중앙통신이 군사적 타격을 한다고 하니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원천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냥 군과 경찰을 투입해 버려요.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나 저는 정부의 그 정신에 동의하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 쪽은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고 예를 들면 지금 비판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평가를 해야죠. 이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냐? 이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가 이게 침해당하게 되면 네. 북한 인권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도 없고 의미도 없는 대북전단 자체에 대한 규정은 대법원 규정을 따라야죠. 예. 일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다른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전단 내용이 그게 뭡니까? 일부 밝혀졌잖아요. 전단 내용이. 그 전단 내용을 보면 음란물 수준의 내용이잖아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야가 정쟁화하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방법론 제시한 거 좋다고 생각해요.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거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이제 제언도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되니까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 2012년에 이제 특수한 상황 속에서 MB 정부가 마가선 사건을 언급하시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 의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당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실효성 위주로 접근한다든지 다만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하게 인식해가지고 그거 네. 자체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조치였다 이렇게 봤고 다만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가지고 접경지 주민들이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 네. 정도를 제어하는 정도였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20초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정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응도 이걸 원천 봉쇄한다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위협을 어느 정도 줄이는 방법 쪽으로 갔으면은 야당의 공감을 사기 쉽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점이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건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중앙통신이 군사적 협박을 하자 화들짝 놀라서 원천 봉쇄한 게 오히려 더 비난하려면 비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였다면 언론은 엄청 비난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동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죠. 제가 보기엔 거의 불법 음란물 수준입니다. 거기엔 전직 대통령까지 동원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관련 재단이 가만히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거의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패러디했다는 그 잠과 관련된 문제로 대한민국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불법 음란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모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초 내용도 남았습니다. 별로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야가 논의해달라. 이거 정치 공세화하거나 정쟁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래통합당 정부 때도 더 심하게 대응했다. 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북전단 또 북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룰 게 좀 많아서. 기본소득이 또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잠룡 대선 주자들까지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기본소득이 나온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는 기본소득 논의가 되는 건 아마도 그 민주당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미래통합당은 선별복지, 그다음에 민주당과 정의당 이쪽은 보편적 복지 이렇게 대립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예요. 예.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전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형 기본소득 없습니다. 그거 아마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따온 것 같은데 한국적 민주주의는 독재였습니다. 유신 독재. 그런 거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등을 두면 보편적 복지가 아닌 거죠. 그럼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니죠. 그러니까 예.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아주 문제제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정책이 당의 당론이 되려면 당 내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있다면 이 논의가 더 힘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환영입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는요?
결국 저는 정책에 있어가지고 그 큰 이슈 화두를 미래통합당 측에서 먼저 뭐 제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할 만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네. 것이 지금 뭐 선거에 진 다음에 뭐 보수층 일각에서는 뭐 부정선거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띄우려고 하지만은 정작 당은 중심을 잡고 경제 이슈, 민생 이슈로 돌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에서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득을 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내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반발이 사실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예. 실제로 보수 정당에서 어떤 아젠다를 띄우는 것 자체에 성공한 사례가 지난 몇 년간 없었습니다. 아, 띄우는 것 자체도 없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뭐 아젠다를 띄우려고 그래도 뭐 항상 기억나실 겁니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그냥 정부에 대한 투쟁 메시지. 네. 하루 정도 지나면은 소멸될 정도의 투쟁 메시지들이 계속 주류를 이뤘거든요. 근데 지금은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로 보이는 것이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예측 가능한 범위의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 세대에 뭐 돈을 끌어다가 지금 하는 것이다. 뭐 네. 재원 문제, 흔히 복지 논쟁에서 나오는 것들 이상의 어떤 방향 경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대보다는 이걸 추진하는 추동력 자체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자 2012년에도 이제 무상급식 2011년 12년 무상급식 논란이 터졌을 때 네. 항상 얘기하지만 A가 뭘 하겠다 해서 A라고 나왔을 때 하지 않겠다는 A-로 선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A를 하겠다와 B를 하겠다가 경쟁하는 상황은 그나마 이제 정당끼리 뭔가 논쟁을 해볼 만한 상황인데 네. A를 하겠다고 A-를 하겠다, A를 하지 않겠다 A-가 붙으면은 이건 무조건 불리합니다. A-가.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담론도 재난지원금이 그랬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선거 직전에 이제 논쟁이 되자마자 한다 안 한다라고 하니까 미래통합당이 안 한다 쪽에서 불리한 위치로 갔던 것이고 급하게 한다로 틀었던 것이거든요. 네, 네. 어떤 건 좀 그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굳이 지금 안 한다 포지션을 우리 잡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다고 해서 우리식 아까 뭐 한국식 이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조금 실정에 맞는 형태의 기본소득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지형 선점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잠시만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두 분 다 공감의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재명 안, 뭐 박원순 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닙니다. 가는 것들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박원순 말씀해 시장은 기본소득에 지금 반대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고 이제 고용법 위주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예. 얘기냐면 기본소득을 시행할 거면 지금 이제 저 말씀은 기본소득을 뭐 어떻게 조정해 보자는 액수를 줄이자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를 주자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라니까요. 아, 예, 예. 기본소득의 핵심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차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있는데 그 복지 혜택 어떻게 할 거냐.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럼 예. 이런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기본소득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그거보단 전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주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아니면 기본소득이냐 요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소득인데 일부를 하자 이런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하는 거라니까요. 기본소득의 개념에는 일부라는 게 없다. 네, 일부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주는 개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기본소득이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개념 자체는 과거부터 경제학자들이 특히 우파적 사상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많이 주장해왔던 보편적 어떤 복지의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는 사실 그대로 철학을 받아들이자면은 작은 정부로도 녹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복잡한 복지 수급 체계나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오히려 단순히 기존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얹어가지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주장으로 가자는 것 자체도 아주 순수한 기본소득 주장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서 칸막이 나눠가지고 70% 주고 30% 주지 말자 이런 것은 오히려 논쟁적 소지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기존 복지 체제에 대한 구조 조정 저희가 그냥 아무 연구 없이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것만 해도 기본소득제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되면은 당장 사회에서 조정돼야 될 복지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제도
뭐 사실 이 두 가지는 지금 각각 금액이 13조, 14조 이런 정도 되거든요. 네. 합치면 거의 27조 이렇게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들은 사실 중복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놓고 제 생각엔 치열하게 여야가 다투는 모양새가 되면은 네. 기본소득의 논쟁이 좀 뭐 재미라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흥미로운 그런 논쟁이 될 것이다. 다만 예전에 흔히 있었던 것처럼 주는 대상자를 갖고 표를 상정해가지고 각 정당이 싸우기 시작한다. 네. 그거는 굉장히 또 무의미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은 이기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미 있는 논쟁이 되려면 저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기본소득의 본질이 사회주의 배급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파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좌파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 개념을 주장할 때 일부 사회주의적 경제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비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좌파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본소득 개념 맞습니다. 거의 그 소위 필요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해 주자 이런 논의에서 출발한 거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이 동시에 갈 수 있느냐 네. 충돌 지점이 분명히 있고 현재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이 그냥 갈 수 있느냐 얹어서 이것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테니 이제 여야가 진짜 본격적인 의미 있는 논쟁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적인 논쟁이 좀 많아질 수 네,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단 관련해서 의견 각기 다른 것 2개 소개해드리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389님은 전단지 살포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단지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견이었고 1927님께서는 김여정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씁쓸합니다. 오해 사기 충분한 시점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 구성 월요일이 법정 시한이었습니다만 지키지 못했고 아마도 내일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묘수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만 딱히 결론은 지금 양 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최고께 내일쯤 결론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의 지점이 나오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결국엔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뭔가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요건을 가진 좀 그쪽이기 때문에 네. 저는 타협안도 미래통합당 어느 정도 내놓은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가 결국 그 시한을 맞출 수 있을까의 문제라 봅니다. 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뭐 단독 처리할 개연성은 아직까지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분명히 청와대 쪽에서도 이런 일에 있어가지고 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회의장이 선출된 지 갓 열흘이 되지 않은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도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이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상대한 데서 1년 동안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뭐 부담 가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는 그런 안을 낸 것 자체가 예. 상당한 빗장으로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어쨌든 법사위는 지금까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네. 거기서 미래통합당은 반보라도 후퇴해가지고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 그리고 언뜻 그냥 뭐 내재적으로 듣기에는 하나씩 가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협상을 내놨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마저도 못 받아들인다 한다면은 진짜 독식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라는 이제 여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민주당 입장에 곤란했던 것이 법제위와 사법위 둘 다 포기하기 힘든 내부적 사정이 있습니다. 법제위는 그간 지금까지 얘기했던 상원 논리, 네. 결국 상원 논리, 자구심사권이나 이제 체계 자구심사권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상임위 활동을 가로막는 조직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제위고 그걸 놓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사법이라 함은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개혁 과제 중에 내세우는 것이 사법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이제 그런 개혁인데 네. 사법위가 관장하게 되는 그런 기관들이 법원, 검찰, 공수처입니다. 초기에 정수처를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법위의 운영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을 쪼개는 것 자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둘 다 가져가야 되는데라는 개연성이 지금 그 일말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협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 선택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민희 의원께서는요. 조홍천 의원이 일하는 국회안에서 좀 구체화된 안을 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안이 조금 여야 간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조홍천 의원의 안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누는 건데 네. 하나는 사법위죠. 예. 그 사법위는 기존에 그 국감하는 사법위 아까 얘기한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법제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분리하는 안인데 조금 심화시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법제위가 분리되면 그 법제위는 일몰제가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꾸 체계 심사는 국회 입법조사처 할 수 있고 사무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그냥 확 그만두는 거에 대한 뭔가 불안감이 또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몰제로 그냥 이번 국회 끝나면서 없어지는 그 상임위를 하나 만드는 그런 네. 형식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그 법제위는 그야말로 그 법제위에 그 법안들이 머무는 기간을 네. 짧게 해서 패스트트랙까지 예.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없는 그런 식으로 그 기간을 좀 줄이는 네. 그런 정도의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럼 두 그다음에 분께서는 내일쯤이면은 이게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좀 전망하세요? 합의됐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이 주호영 대표가 제안한 안이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네. 법제위와 사법위 둘 다 놓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조홍천 의원이 제시한 안은 네. 거기서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운 지점 하나 얹은 거예요. 예. 윤리위를 법제위와 엮어버린다는 것은 윤리위가 지금까지 비상설 조직이었기 때문에 회의도 잘 안 열고 이랬던 것인데 지금같이 절대적인 의석수가 차이나는 상황 속에서 윤리위를 상설 조직화해버리고 만약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윤리 그 징계안들을 계속 심사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사실 의석이 적은 그 정당 입장에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식의 물론 제명 처분은 나중에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기 어렵지만은 결국 어떤 국회 내 충돌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윤리위가 계속 판단을 내린다는 것 이건 부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이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상대에게 부담스러운 걸 하나씩 끼얹는 겁니다. 여기서 되고. 그 고민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인서트를 제가 깜빡 잊고 못 들어봤어요. 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미래통합당에서 제안해 주셨던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정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는 의장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여야가 오늘 마음을 열고 반드시 곳을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요. 양당 대표께서 오늘은 합의될 때까지는 이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는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에 관한 규칙 특위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의장께서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정수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정수 안에서 다시 의석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당이 각 상임위에 몇 석의 상임위원을 배정할 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야당에서 의원 정수, 상임위 의원 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들 또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가 첫 번째 만남을 했을 때 협상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원구성위에서 의원 정수 이 개정을 위해서 이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거절을 하셨는데 오늘 이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그런 제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고민들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분께 전망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사실 토론이 무의미해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타협하냐 결단하냐 이런 문제인데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을 전체를 다 가져간다. 이거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느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병석 의장이 내일까지는 구성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말하면 지키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 못하면 박병석 안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들은 아마 박병석 의장 안이 나와서라도 내일 원구성 되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빨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상임위 관련 논쟁이라는 것이 뭐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기왕 벌어진 논쟁 상황 속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그리고 국회의장이 어떻게 궁합을 맞춰가는지를 이제 본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박병석 안이 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나와서 그것이 관철되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제일 적을 겁니다. 아, 예. 어떤 걸 선택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뭐 내줬다.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박병석 의원께서 역시 그 노련하게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주호영 원내대표나 조홍천 의원 안 모두 다 상대에 뭐 아주 큰 타격을 주진 않으면서 하나씩 빗장을 거는 이런 협상. 이거는 뭐 건설적인 협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아마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스타일이 지난 지도부 뭐 이 강경투쟁과 그리고 또 이 쇠막대기 들고 나오는 이런 타입과는 약간 다르다는 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인식하지 않을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정도의 그 아주 미묘한 정치적 그 뭐랄까요 묘수를 내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분위기 가서. 예. 알겠습니다. 1457님 정계의 아이돌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님 요즘 더 부드러워지신 듯 항상 응원합니다. 여유당님은 최민희 의원님 팬입니다. 새로 머리 하시니 젊어 보이네요. 라고 웃음 표시 주셨습니다. 각서라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